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오픈클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픈클로로 AI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팀을 꾸리고 이렇게 뭐 디스코드나 슬랙처럼 채팅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팀에서도 이 오픈클로로 팀 빌딩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로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픈클로에 대해서 아직 그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오픈클로가 결국은 AI 에이전트인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챗GPT나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답변을 토대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면서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그걸 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챗GPT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제로 내가 그 블로그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글을 작성해줘라고 챗GPT한테 지시를 하면 GPT가 글을 써주고, 저는 그거를 복사해서 어떤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그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형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주체는 제가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오픈클로는 이 손과 발의 역할,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는 역할까지 직접 자기가 수행하는 어떤 손과 발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뭔가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 오픈클로 에이전트가 알아서 브라우저를 켜고 어떤 뭐 네이버라던가 어딘가에 로그인을 직접 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서 게시까지 하는 이런 식의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픈클로로 요즘에 그 팀을 짜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되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좀 핫한데, 그 최근에 본 인스타 게시글 중에서 이제 내가 최근에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창업팀의 기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맥미니가 한 20대 정도 쌓여있는 사진을 업로드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맥미니에다가 나는 오픈클로드를 세팅을 해놓고 이 친구들이 내 창업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시글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그 제가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팀에서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난 에피소드 업로드한 후에 2주 동안 오픈클로를 활용해서 팀을 꾸려봤습니다. 이제 뭐 개발팀도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디자인 팀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주로 마케팅 그 콘텐츠를 올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하위에 제 그 밑에 오픈클로우 에이전트들을 3개 정도 뒀어요. 그래서 제 팀원들인데, 제 팀원을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PM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 에이전트는 매일매일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최신 이슈나 뭐 뉴스 기사나 블로그나 이런 레퍼런스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매일 아침에 저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하루 동안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에디터라는 또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 에디터라는 에이전트한테 마케팅 PM이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의 인사이트에 맞게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작성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에디터라는 에이전트 팀원 친구는 PM한테서 받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을 하고, 이제 PM이랑 서로 어떤 글의 방향성이나 뭐 예상되는 반응,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O 전문가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까 그 에디터 친구가 쓴 블로그 글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이걸 SEO 측면에서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뭔가 글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3 명의 에이전트가 이 디스코드 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데, 이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3 명의 에이전트끼리 서로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저한테 "다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 저는 이 세 친구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과 최종 결과물을 보고 컨펌을 하는 그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코드에다가 초대를 해 놓다 보니까 이 3 명의 AI 에이전트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그 자기만의 그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각각 에이전트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돼. 이런 게 별로야." 아니면 "이런 건 좋았어." 이렇게 서로서로 피드백을 해 주면서 완성물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메신저에서 실시간으로 그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뭐 뭐랄까,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하는 게 진짜 '머지않은 미래가 되겠구나.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팀원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팀을 꾸린 덕분에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에 인사이트라는 게시판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게시판에다가 매일매일 1 개에서 2개 정도 어떤 고퀄리티의 글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그 에이전트들이 아무리 그 완성된 결과물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 친구들이 글을 작성해 오면 제가 마지막에 글을 좀 다듬고 방향을 수정하는 식으로, 아직은 수동의 영역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의 인사이트 게시판에 오시면 이 AI 에이전트 팀원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인사이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홈페이지 놀러 오셔 가지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는 김에 이제 AI 에이전트들 덕분에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일 주일에 한두 개 정도, 저도 사이드 프로젝터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뭐 레퍼런스 수집하고 뭐 글 작성하고 다듬고 업로드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 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개 정도의 글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에이전트 팀 덕분에 거의 하루에 한 개, 최소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요 정도의 속도로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좀 우리 팟캐스트에 진행하는 방식도 약간 바꿔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존에는 제가 우리 사이드픽 코너라는 게 있고, 그 사이드픽 코너가 끝나면 에피소드마다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인사이트를 좀 다뤘습니다. 근데 그 인사이트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위주였단 말이죠. 물론 제가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들도 꽤 많이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제 개인의 그 어떤 생각에 매몰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은 세상의 시각도 보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도 빠르게 전달하는 식으로 좀 변경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사이트 홈페이지에 인사이트 글을 올리면 그중에서 우리가 이야깃거리가 있는 좀 트렌디하고 좀 어떤 사이드 프로젝터 관점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주제의 글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뭐 딱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그동안 일 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인사이트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인사이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이드 픽 코너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멤버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오늘도 역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서비스명을 일단 말씀드리면 브랜드 아이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2명의 개발자분들이 같이 만드신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개발자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기능이나 퀄리티는 충분히 좋게 완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홍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셔서 제이현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진짜 잘 만드셨고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서 오늘의 사이드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의 이름은 브랜드 아이인데요. 이게 취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컨셉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가 취미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취미를 되게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나의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미를 전문성으로 브랜딩해주는 자기계발 앱입니다. 모바일 앱이고요. 제가 직장인이란 말이죠, 지금.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직장인이고 회사를 다닌 지 이제 한 10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 회사를 10년 가까이 다니다 보면 제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 그래서 되게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동료들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이제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조금 루틴해졌고 뭐 퇴근하고 나서도 마땅히 뭔가 삶에 새로운 자극이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 취미를 하나 갖고 싶은데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달리기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앱을 써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실력을 늘려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이 브랜드 아이라는 서비스는 그래서 좀 이렇게 취미를 갖고 싶은데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의 특성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취미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취미를 갖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거에 도전해 보세요라고 제안을 한다던가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타겟 고객이 좀 나만의 취미에 좀 깊게 빠져가지고 자존감도 높이고 좀 전문성도 올리고 싶다. 그리고 취미가 취미에서 끝내지 않고 이게 결국 나만의 브랜드로 취미가 나의 무기로 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건데 자, 제가 봤을 때 이 브랜드 아이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서비스에 처음 들어가면 HBTI 테스트라는 걸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MBTI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MBTI의 M만 H로 바꿔서 HBTI 테스트입니다. 이 H는 취미, 합의의 H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작년 2025년도 한 해 동안 트렌드 어워드 이런 거를 보면은 가장 좀 주목됐던 게 최근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나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이런 것들이 작년에 트렌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MBTI가 조금 오래된 트렌드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뭐 인스타나 SNS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MBTI가. 그래서 MBTI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HBTI를 만들었다. 요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트렌드를 잘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 이 사람의 성향을 테스트해 가지고 나한테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내가 잘 맞는 취미를 추천해 주는 어떤 그런 성향 테스트인데요. 이게 유저가 이 처음 앱에 왔을 때 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헤맬 수도 있는데 그 헤맴을 조금 더 안 헤매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온보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나한테 가장 맞는 취미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어떤 SNS나 뭐 인스타에서 이걸 바이럴 삼아서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I 테스트 친구한테 공유하고 뭐 서로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챌린지나 그런 거를 통해서 바이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HBI 테스트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챗봇이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어떤 그 단순하게 그냥 챗GPT API 이런 걸 붙여 놓은 그런 챗봇이 아니고, 이 챗봇의 이름이 브랜디거든요. 이 브랜디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 러닝이라는 취미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러닝 얼마나 해 보셨어요? 뭐 경험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저랑 몇 번의 상담을 한 끝에 그러면 뭐 "오늘은 5km 달리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 페이스는 어느 정도로 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좀 거리를 늘린다거나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이 캘린더에다가 일정까지 등록을 해 줍니다. 오늘 저녁에는 몇 킬로 뛰기,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몇 킬로 몇 분 안에 뛰기,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까지 해 주는 이런 좀 행동 유도형 AI 챗봇이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 AI 챗봇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AI가 안 붙어 있으면 요즘 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죠, 서비스가. 그래서 AI 챗봇이 있는 서비스가 많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AI 챗봇이 단순하게 그냥 챗GPT API만 연결해 놔서 그냥 '챗GPT를 이 앱 안에서 쓴다.'의 느낌이 들지 않게 조금 더 그 특화 분야에 전문화된 AI 챗봇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브랜드 아이라는 서비스는 취미라는 거에 특화가 된 서비스다 보니까 정말 취미에 관련해서 되게 잘 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냥 서로 대화만 하는 챗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저의 행동, 그러니까 뭔가 캘린더를 등록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제 행동을 유도화하는 식으로 좀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그 UX 설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알아서 일정까지 등록을 해 주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할 수도 있지만 좀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일정 등록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취미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챗봇도 UX적으로 좀 굉장히 잘 설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결국은 사실 취미를 관리하는 좀 자기 계발형, 어떻게 보면 투두리스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취미를 등록을 해 놓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목표를 달성했는지 캘린더에다가 입력해서 오늘은 뭐 달리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흔한 투두리스트 목표 설정 챌린지 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습관이나 이런 취미를 기록하는 거를 단순히 기록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걸 프로젝트라고 앱 안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 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달리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결국은 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만의 전문성, 너의 브랜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같은 기능일지라도 이 단어 선택을 그냥 취미 아니면은 뭐 챌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 그다음에 뭐 자기 계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기능이어도 어떤 단어로 어떻게 이 기능을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유저가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을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이게 두 명의 개발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개발자라고 하시기에는 뭔가 이 디자인이나 기획력이나 UX 디테일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브랜드 아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팟캐스트 상세 설명란에 언제나 그랬듯이 그 브랜드 아이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픽은 이렇게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주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아티클은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GPT 5.4 버전 출시 소식입니다. GPT에서 5.4 버전을 출시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PT 5.4가 오픈 AI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론이나 코딩이나 에이전트 그리고 컴퓨터 직접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데 최근에 좀 오픈 AI의 GPT가 약간 밀리는 형국이었어요. 지금 뭐 거의 3대장이죠.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GPT 이렇게 3대장이 거의 매달 최신 버전이 나오면서 서로 성능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GPT 5.4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 자, 이 글을 보면 GPT 5.4의 진짜 빅 뉴스는 네이티브 AI 컴퓨터 조작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범용 모델 중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린 오픈클로 있잖아요. 이 오픈클로가 사실 제 컴퓨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서 이 친구가 뭐 직접 어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제 PC에 있는 어떤 파일에 접근해서 그 파일을 수정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이 있던 거였고 근데 그 친구도 결국은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범용 모델 중에서는 GPT가 최초로 이 안에 자체의 기능으로 AI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게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GPT는 이제 자기가 웹사이트도 직접 열 수 있고 클릭도 할 수 있고 뭐 폼도 채울 수 있고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도 자기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집에 뭐 생수가 떨어졌는데 그거 쿠팡에서 주문 좀 해줘 라고 하면 직접 GPT가 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서 쿠팡에 접속을 해서 대신 주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면 그 쇼핑몰들 가격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경쟁사들의 데이터 수집을 한다던가 뭐 반복 클릭이 필요한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즉각적으로 GPT 5.4를 쓰면 GPT야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긁어와줘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AI 네이티브 컴퓨터 조작 기능 때문에 GPT 5.4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픈클로 때문에 이렇게 AI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굉장히 요즘 핫하죠. 그래서 아마 GPT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으니까 제미나이나 클로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AI가 직접 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정말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어보면 성능 수치도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컨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원래 예전에는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지면 AI가 앞에 대화했던 내용을 잊어버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코드를 통째로 넣어도 얘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사이드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컴퓨터를 조작하니까 우리가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클로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 아티클들을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출시 전에 QA 테스트 같은 거를 이 친구한테 시켜볼 수도 있고 뭐 직접 브라우저를 열어서 기능들을 클릭해보고 테스트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GPT 5.4 출시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인사이트 글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글의 제목은 코드 짜고 리뷰까지 AI가 다 하는 시대, 클로드 코드의 코드 리뷰 기능 공개 소식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올라왔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자,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개발팀들이 겪고 있는 병목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엔솔픽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엔지니어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코드가 200%나 폭증했다. 그 AI 덕분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뭐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를 다 짜니까요. 기존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짰다면 AI와 협업해서 정말 빠르게 코드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한 사람이 짜는 코드가 2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AI 때문에 코드를 짜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지만 대신에 그 코드를 보고 승인해야 하는 시니어 개발자의 시간은 여전히 하루 24시간으로 똑같다. 주니어 개발자들이 코드를 2배 이상 빠르게 뽑아내고 있지만 그거를 검토하는 건 결국 시니어 개발자들의 몫인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AI의 성능이 주니어 개발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아직까지 시니어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회사들이 그 주니어 개발자의 일을 AI한테 위임을 하고 대신에 시니어 개발자들은 그 AI가 만들어낸 코드를 리뷰하는 정도로만 쓰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코드를 직접 짜긴 하지만 그거를 좀 리뷰하고 검증하는 쪽에 사람의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내는 코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이걸 검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리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이걸 풀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 풀 리퀘스트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대충 훑어보는 수준으로 그냥 승인 버튼을 누르고 있다.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AI 덕분에 그 코드를 찍어내는 속도는 빨라지긴 했는데 사실 그 AI가 코드를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귀찮고 남이 쓴 코드를 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코드를 짜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AI가 짠 코드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클로드 코드가 코드 리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클로드 코드의 리뷰 시스템은 단순히 오타나 괄호를 잡아주는 린터 수준이 절대 아니다. 단일 AI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 팀이 동시에 출동해가지고 병렬로 코드를 뜯어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코드를 분석해서 버그를 찾고 서로 교차로 검증을 하면서 버그의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결과들을 하나로 합쳐서 리뷰 창에 코멘트랑 어떤 특정 줄에 대한 인라인 코멘트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리뷰를 해준다. 그래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코드 리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진짜 오래 걸리죠. 되게 꼼꼼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엔솔로픽에서 그 몇 달 동안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그 리뷰 코멘트가 달리는 리퀘스트가 한 16%였지만 이 클로드 코드 리뷰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54%의 리뷰가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코드가 1000줄 넘게 바뀐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는 84%의 확률로 평균 7.5개의 치명적인 이슈를 잡아냈고
클로드 코드 리뷰가 잡아낸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이 리뷰가 틀렸다라고 한 사람들은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정말 높은 거죠. 클로드 코드가 20분 넘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 명의 에이전트 AI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 미만의 오류로 굉장히 꼼꼼하게 리뷰를 해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이 놓칠 수도 있는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AI로 대체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처음 AI가 나왔을 때는 AI가 그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막 대두가 되면서 그거에 관련된 뭔가 논문도 나오고 그거에 관련된 전공도 생기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다가 이제는 AI의 성능이 높아지니까 AI가 생각보다 코드를 잘 짜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이 코드를 리뷰하고 검증하는 역할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검증조차 AI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시스템이 되게 무서운데 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실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회사에서 딱 한 줄의 코드 변경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이 코드 변경을 리뷰를 했다면 그냥 괜찮다라고 승인했을 만한 그 되게 단순한 변화였다고 하는데 이걸 AI 리뷰 기능을 써서 보니까 크리티컬 등급으로 경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한 줄 코드 변경이고 특별히 뭐 이상 없어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이 AI 리뷰 팀이 이걸 왜 크리티컬로 했나 보니까 이 변경 사항이 이 전체 서비스의 인증 로직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해당하는 엔지니어도 만약에 내가 혼자 이걸 리뷰했으면 못 잡았을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클로드 코드 리뷰 기능을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요금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 아마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쓰는 분들만 이 리뷰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없더라도 AI로 코드 리뷰를 시키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클로드랑 제미나이를 두 개를 다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클로드가 짠 코드를 제미나이가 검증하고 제미나이가 짠 코드를 클로드가 검증하게 이렇게 서로 좀 교차하게 검증하게 해놓으면 이 두 모델의 관점이 조금 달라서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좀 잡아주는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리뷰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짜서 좀 AI를 활용해서 이제 리뷰까지도 AI한테 맡기는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코드 리뷰 시스템 새로운 기능 발표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아티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티클은 제목이 AI 때문에 1600명 해고한 아틀라시안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라, 컨플런스, 뭐 밤부 이런 걸로 유명한 아틀라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죠. 이 아틀라시안에서 AI 투자를 이유로 1600명을 한 번에 하룻밤만에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해고자 1600명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900명 이상의 인력이 소프트웨어 R&D 직군,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한테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미에서 640명, 호주에서 30%, 인도에서 16% 이렇게 그 글로벌 IT의 개발 인력들이 구조조정을 하룻밤만에 당했다. 심지어는 4년 동안 회사의 기술을 이끌어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인 라지브 라잔도 이번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이 이번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 2억 2,500만 달러에서 2억 3,6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3,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퇴직금이나 사무실 축소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멀쩡하게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600명을 왜 잘라야만 했을까?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불과 한 달 전쯤에 2026년 2월에 블록이라는 결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CEO 잭 도시라는 분이 그 4,000명 이상을 해고를 했다고 해요. 블록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때 AI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4,000명을 해고를 했는데 아틀라시안도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아틀라시안의 지금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주식 차트를 보면 올해 초부터 주가가 66%나 대폭락을 했다. 그래서 시장 가치의 절반 이상이 증발을 해버렸고 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틀라시안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왜냐면 아틀라시안이 아시다시피 지라나 컴플루언스 같은 이런 사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스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들이나 뭐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라를 구독을 하게 해서 뭔가 좀 편리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티켓을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AI가 이제는 뭐 알아서 이 업무 흐름도 관리하고 좀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스 시스템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600명의 개발자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저도 뭐 개발을 주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요즘 되게 무섭습니다. 그 AI 때문에 일자리를 뺏길까 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1, 2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이고 우리 한국에는 비교적 좀 늦게 와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우리 인사이드 청취자분들 그리고 사이드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좀 의존을 하면서 좀 기업의 톱니바퀴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AI한테 대체가 되겠지만 스스로 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우리 사이드에 계시는 메이커분들은 이미 혼자서의 자립심을 기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히 개발만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AI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AI를 활용해서 어떤 뭔가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계시죠. 뭐 퇴근 후에 밤늦게까지 사이드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 AI 최전선에서 좀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고라던가 개발자들이 자리를 잃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미리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변화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퇴근한 후에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지에서 묵묵하게 아무도 모르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몇 년만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앞으로 굉장히 한 자리씩 차지하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1600명 해고한 아틀라시안 사례 이야기 해봤고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구독형 수익 모델의 붕괴라는 아티클입니다. AI 때문에 구독 모델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니치 헌트라는 그 사이트에 올라온 아티클을 보면 이런 구독 모델, 우리가 뭐 사스라던가 구독형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구독 모델들이 AI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인사이트입니다. 지난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애플 앱 스토어 기준으로 새롭게 등록된 앱의 수가 55만 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앱이 55만 건이래요. 이게 2024년 대비해서 24%나 폭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줄어들었고 이제는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월 9,900원짜리 이런 구독 모델을 넣어서 어떤 유틸리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앱스토어에 런칭을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AI로 똑같은 기능의 앱을 막 복제를 해서 1,000원으로 낸다.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AI가 찍어내는 이런 복제 클론 앱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로 뭔가 구독형의 수익을 내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인사이트인데요. 보시면 만약에 내 사이드 프로젝트가 단순히 특정 기능,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를 요약하는 기능이 있는 앱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의 배경을 지워주는 앱이라던가 이런 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앱, 요 기능 하나에만 의존해서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유저의 이탈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챗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그 AI 모델을 랩핑하는 어떤 래퍼 모델, 그 모델을 가져다가 겉모습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AI 기능이 들어간 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람들이 쓸 수도 있지만 요렇게 기능 중심으로 된 앱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좀 싼 서비스 아니면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환 비용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뭐 한두 달만 지나면 비슷한 앱이 나오고 내 유저 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저를 메꾸려면 새로운 유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서버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들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독형 수익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아티클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어떤 기능에 그 의존하지 말고 연결 그리고 축적에 의존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서로서로 유저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 가치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 이 네트워크 효과는 AI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이어리 앱이 있으면 이게 그냥 혼자서 쓰는 일기 앱이다 하면 뭐 구독료를 받고 쓴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누군가가 요거를 조금 더 예쁜 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앱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유저들이 빠져나갈 텐데 만약에 혼자 쓰는 앱이 아니라 이 유저들끼리 서로 이렇게 댓글도 달고 일상도 공유하고 이런 식의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이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서 아마 유저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노려봐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 해자를 구축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운동 기록 아니면 식단 기록하는 앱이 있는데 이게 내가 1년 넘게 이미 써와서 여기에 내 운동 기록과 식단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돼 있으면 새로운 앱으로 갈아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기록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새롭게 학습시켜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더 저렴한 앱이 나오고 좀 더 기능이 많고 예쁜 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버리고 가는 거는 너무나 또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쉽게 유저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아예 이 구독이라는 거를 하지 말고 일회성 결제를 해라. 그러니까 요즘에 구독 모델이 너무 많잖아요. 저만 해도 뭐 넷플릭스 결제하고 있고 뭐 클로드도 하고 있고 제미나이도 하고 있고 정말 구독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구독 모델을 하지 말고 일회성 결제 아니면 차라리 무료 모델을 해서 아까 위에서 말한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해자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훨씬 좋다. 처음부터 구독 모델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그동안 축적되었던 데이터 또는 구독 모델을 버리고 일회성 결제 모델로 가라 라는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시나리오가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구독료가 들지 않고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쓸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무료다라고 하면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서 갈아타야지라고 해도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데이터가 여기 남아있는 거, 이걸 옮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탈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실 때, 이제 수익 모델을 생각하실 때 너무 요즘에 구독 모델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BM이 구독일 수 있는데, 이 구독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구독을 내려놓으시고 처음에는 일회성 결제 아니면 무료로 풀고 좀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데이터 축적, 이거를 초점을 잡아서 서비스를 하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수익화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앱을 붕어빵처럼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 기술적인 허들이 낮아졌고, 결국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앱은 어떤 기능이 뛰어난 앱이 아니라 좀 대체 불가능한 어떤 요소, 유저를 이탈하지 않게 락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서비스가 나중에 살아남을 거다라는 아티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에 대한 아티클이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이트 아티클은 제목이 MVP 시대는 끝났다. 유저가 사랑에 빠지는 MLP의 비밀이라는 글입니다. MVP는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라는 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그 MVP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었죠. 그래서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의 줄임말인데, 좀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서 유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이 어느 순간부터 이 MVP라는 게 약간 스타트업이나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공식처럼 됐어요. MVP를 해야 된다. 좀 린하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면 안 된다. 무슨 약간 마법의 주문처럼 좀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MVP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VP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언젠가부터 MVP가 막 디자인 엉망으로 하고 버그 엄청 많아도 일단 출시부터 해도 괜찮다라는 약간 면죄부처럼 좀 변질이 된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좀 꼬집어서 지적하는 글입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로스 전문가 엘레나 베르나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AI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시간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로그인 기능 있는 거, 뭐 결제 기능 있는 거, 이렇게 기능 하나하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기술적으로 장벽이고 경쟁력이지만, 요즘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프로덕트를 하루 만에 출시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앱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라는 이런 기능적인 어필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MVP의 핵심은 최소 기능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능이 있는데 써보세요라고 어필하는 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이게 MVP라는 이유만으로 막 디자인도 이상하고 버그도 많고 투박하고 불친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기능이 똑같은 앱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쏟아지는데, 이런 MVP를 꾹 참고 써줄 천사 같은 유저는 더 이상 없을 거다. 대부분의 팀들은 이 기능에만 미친 듯이 몰입하고 유저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나라는 분이 MVP가 아니라 이제는 MLP를 만들어야 한다. MLP는 Minimum Lovable Product. 그래서 최소 애정 제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MLP는 유저가 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감을 주는,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네?'라고 느끼고 좀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퀄리티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이 브랜드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유저한테 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되게 작고 재밌는 디테일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프로덕트는 막 뛰어난 기능이 있어서 막 AI 모델이 있고 뭐 기능이 좋고 이런 앱이 아니라, 이 초반에 어떤 유저의 감정적인 레이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계한 서비스가 가장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뭐 퇴근하고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건데, 아직 유저가 이 기능을 좋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디테일들까지 다 챙기냐, 그러다가 런칭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MLP라는 게 뭐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기능이 엄청 많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능의 범위는 MVP처럼 그 뼈대만 남길 정도로 되게 작게 가져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뼈대를 감싸고 있는 어떤 첫인상, 느낌, 그 UX, 요런 퀄리티는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자잘한 기능 10개를 넣어서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기능만을 남기되 그 기능까지 도달하는 경험, 유저의 그 온보딩 경험을 좀 매끄럽게 예쁘게 유저한테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깎아내는 데 열중을 해라라는 것이 MLP 전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뭐 MVP로 막 초기 유저 뭐 몇백 명 모았어요, 뭐 이래봤자 초기 유저가 몇백 명이 들어와도 이거에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막 썰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딱 10명이라도 이 앱이 너무 예쁘고 너무 쓰기 좋고 뭔가 사랑에 빠졌어요 라면서 앱스토어에 리뷰를 남겨주는 요런 MLP가 훨씬 강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 개발자 출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하나라도 더 좋은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기능 추가를 하지 마시고 이 서비스에 아까 말한 되게 작고 즐거운 디테일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감정적인 레이어, 유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레이어의 경험을 좀 좋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 코드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이 유저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냐가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자분들이 이런 게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디테일들, 어떤 UI, UX적으로 유저한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시고 좀 다른 서비스들을 볼 때도 이건 기능이 좋네 라는 걸 눈여겨보시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되게 편안함을 느끼네, 되게 뭐 귀엽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 아마 경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아티클, MVP 시대는 끝났다, 유저가 사랑에 빠지는 MLP의 비밀이라는 아티클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아티클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돌아보면 결국 그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돌아보면 첫 번째로는 요즘에 뭐 AI가 코드 리뷰 기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 PC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점점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비슷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구독 모델이나 기존의 어떤 MVP 같은 고전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되게 대격변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니까 뭐 MVP라던가 아니면 구독 모델이라던가 뭐 기능을 엄청나게 좋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아티클에서 말했던 MLP라는 개념,
아니면 뭔가 구독 모델 대신에 뭐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해자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들,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고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게 시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AI로 인해서 좀 일자리가 많이 대체되고 우리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퇴근하면서 뭐랄까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여기서 수익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도 우리는 대체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가 올렸던 아티클들 중에서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5가지 아티클을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에피소드까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왔고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AI 시대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터로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다양한 세상의 시각들을 다뤄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좀 별로다, 예전에 그 제이언님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다뤄주는 게 더 좋았다 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아티클 소개해 주는 게 더 좋다 라던가, 뭐 다양하게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팟캐스트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어떤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팟캐스트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언이었습니다.